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영상 녹화하면 아마 9월 달에 뵙겠네요. 자, 8월의 마지막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고, 지금 여전히 그 이슈 때문에 가장 큰 화두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 이전에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 포함해서 규제가 가득한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떠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규제가 쏟아져도 꿋꿋한 서울 아파트 값 가격이 안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서울 전체도 꼿꼿하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제 흐름들을 봤는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세 가격도 9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없고 이주 물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이 28일 날 2019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언론 브리핑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을 거고 작동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들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문제가 더 불을 붙였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축소시켜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신축들의 가격들을 불안하게 할 거고, 수요자들, 일반 분양을 받기 힘든 수요자들, 일반 분양 청약 허들도 높아질 거고 청약 가점도 높아질 거고, 이런 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그냥 있는 거라도 빨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심리를 움직이면서 작동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이런 비판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어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감정원 관계자는 음마, 잠실주공 5단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하락을 주도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보합에 머물거나 푹 떨어졌지만, 가을 이사철 도래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기축 아파트 수요로 인해 전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소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실거래가가 등록되지 않은, 그 다음에 속속 실거래가 등록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좀 신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한국경제신문에서 강남 재건축 잡으려다가 신축 전셋값만 급등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는데, 강남 마포 절반이 신고가. 다시 말해서 작년 8월달 이제 9.13 대책 나오기 전에 신고가를 작성했었던 이 가격들을 갱신하는, 말 그대로 진짜 고가 거래들이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9일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남구와 마포구 등에서 이전 거래 가격을 경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나 10년 안팎 준신축 아파트 등이 대상이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데펠이죠. 전용 84제곱미터는 26억 5,500만 원에 거래돼서 직전 최고가인 25억 원보다 1억 5,500만 원 넘었고, 그 다음에 37억 5천 거래됐던 전용 153.31제곱미터는 종전 최고가로 2억 원 가량 넘었었고, 거래량이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거래가 한두 건 되지만 전고가를 1억 5,500, 2억 이렇게 넘은 가격이 나오기 시작했고, 독일 1차 아이파크 전용 134.78제곱미터도 20억 600만 원에 거래돼 20억을 넘었고, 강남구에서 이달 신고 거래된 아파트 43건 중 절반가량이 21건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서초구 반포 일대 중대형 아파트 가격들도 그런데 117제곱미터 레미안 퍼스티지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34억 원에 거래됐고, 117제곱미터는 40평 될 텐데 40한 5평, 44평 이 정도 되겠네요. 34억, 전용 115제곱미터는 33억에 거래됐고, 신반포자의 전용 114제곱미터도 32억 원에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요게 요새 또 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아크로 리버파크 59제곱미터가 약 24억 원에 거래돼서 평당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거래는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랑 어제 통화하다 얘기 들은 건데 언론사마다 이 사례가 어디 건지 이게 지금 24억 원에 59제곱미터 24평형 거래된 거 사례 어떤 건지 확인한다고 지금 언론사들이 작년에 뭐 거래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뭐가 안 나와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지금 이거 어떤 사례인지 찾으려고 되게 막 기자분들이 혈안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신축들이 매도자들이 되게 콧대가 높아진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강북에서도 신축 단지가 많은 마포구 현석동 레면 엘스트림, 용광동 마포리버에 레면 마포리버에 이게 현석동 현석이구역, 용광동 이게 용광 2구역 이런 아파트 등 23개 단지에서 신고가를 다 갈아치웠고 전체 거래 신고 중 절반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기사 외에 임장 보고 밴드, 임장 다니고 계신 분들, 뭐 이런 거 토대로 조금 거래된 얘기들 조금 보면, 일단 잠실도 되게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엘리트레파 중에 가장 첫 번째 넬스, 뭐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19억 7천까지 거래가 됐답니다. 그리고 19억 5천짜리는 거래량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고, 트리지움, 파크리오 등등,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진주 아파트 잠실에 그다음 미성 크로바 같은 경우도 여기도 가격이 제가 예전에 봤을 때보다 오른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일반 분양 낮게 하게 되면 손해 반영하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은근히 대기 매수세들이 기다리면서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신축들이 가격이 올라주니까 추분 감안하더라도 이 신축 가격들 뭐 엘스가 19억 7천 뭐 이런 실거래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지금 뭐 진주를 17억 주고 사도 추분을 좀 더 낸다고 하더라도 먹을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수요들이 여전히 가격 빠지면 들어가야지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게 매수세가 대기하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인기단지 약간 속도가 사업이 남은 단지들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모양새가 보인다라고는 해요. 사실 8월 말 현재 9월 초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 조정받는 매수세들도 살짝 움츠려드는 그런 모양새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그러나 이런 신고가 기사들 이번 텀에 아직 안 사고 기다렸던 수요자들 청약을 기다릴까 생각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면 또 가을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역시 추가적인 규제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뭔가가 더 나오는 게 아닌 건지 지금 요 며칠 신축 가격들 전세 가격 불안하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신축 가격을 잡기 위한 뭔가 또 다른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 또는 임대 가격 불안하다는 얘기 나오니까 임대 가격을 잡기 위한 또 뭐 추가적인 규제책 이런 얘기들이 준비해서 추석 전후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방배 5구역 관련된 얘기인데요. 방배 5구역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GS 포스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였고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시공사였고 이 시공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도급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대건설을 새로 이제 시공사가 선정해서 사업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기존에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던 요 프리미엄 사업단이라고 하는 세계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했던 금액이 좀 꽤 컸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방배 5구역 조합 옛 시공사에 426억 배상하라 이래가지고 건설사마다 얼마, 뭐, 100몇십억, 100몇십억 이렇게 해서, 가격들, 뭐, 지원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분양가 상한제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 아프고 엎친 격으로
참 이것도 충격일까 싶긴 했는데 이 426억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비싸면 비싼 금액이고 뭐 안 비싸다면 안 비싼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 방배 5구역의 일반 분양 개수가 많아요. 한 3,0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조합원이 한 1,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개수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를 제대로 해서 분양할 수 있으면 사실 426억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내용을 관련 기자분한테 얘기를 듣고 방배 5구역 426억 나왔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큰가 적은가 싶어서 이 방배 5구역 조합원 또는 이제 이쪽에서 중개업하고 계신 분한테 이 정도 나왔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예,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적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금액이 많이 줄어서 나온 거라서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합원이 여기가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이 안 돼요. 4천만 원 정도 더 추가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만약에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뭐 해볼 만한이라는 표현이 그렇구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판결일 수도 있었다. 뭐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법원은 조합이 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연 손해, 이자 등을 포함해서 426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고 조합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200억 원 손해배상하라고 그랬는데 426억 원으로 방어하면 잘 한 건가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가야 3구역 롯데캐슬 청약 결과 보면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60대 1 정도 나왔던 것 같고 타입에 따라서 100대 1도 넘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요 남천동의 남천 2구역 재개발에서 분양하는 포스코의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이게 이제 30일 날 분양한다고 하는데 975세대 중에서 613세대를 일반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개수가 전체 세대 중에서 많은 편이에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그리고 평지예요. 지대도 평평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 역세권이고 평지면 로얄이다. 선도가 높은 인기 아파트 단지다. 그런데 딱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고 그리고 2호선, 수영, 남구, 이제 해운대 가는 요 라인에 있는 메인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부산 시장에 다시 붐업 바람을 넣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청약 결과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마 청약 결과는 나쁘지 않게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청약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불이 붙는 상황이 생길 건지 뭐 이런 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 진구와는 달리 아까 가야 3구역 부산 진구와는 달리 이 남천동 같은 경우는 수영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라든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 어떤 가수요들이 움직이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또 약간 좀 그 가수요들 청약하는 부분들은 좀 덜 들어올 거다. 좀 아무래도 실수요 중심으로 가급적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가야 3구역 청약 경쟁률만큼 높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이 청약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물도 이런 규제 하에서 분양하는 단지임을 감안하고 시장의 에너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서울시 안에 있는 한옥 새로 짓거나 만약에 기존에 지어졌던 한옥을 개축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각 구청에서 계속 상시 접수한다라고 해요. 한옥 밀집 지역을 한정해서 지원하던 내용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수선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의 북촌 등 한옥 밀집 마을에 한정되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시 전역으로 확대했고 지난 3월에는 지붕, 단열, 창호, 담장공사 등 부분 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 원, 한옥 보존구역 내에선 1,500만 원까지 지급하던 걸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융자금도 1,000만 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신축 또는 대수선하게 되면 훨씬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겠죠. 서울시 한옥비용 지원 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과 공사 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보니까 전면 수선할 경우에는 보조가 60%, 보존 구역 내면 90%,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 융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내부 20, 외관 20 해서 60, 잘 보니까 이게 60이 아니라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 9천만 원, 예, 뭐 1억 2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네요. 자, 서울시 안에 이 한옥주택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서울시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앞으로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으로 이렇게 한옥 남기게끔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한옥이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고요.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보기 위해서 뭐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고, 또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들 이런 것들 일부 지역들에서 되게 인기 있잖아요. 저도 전주 한옥마을 놀러 갔을 때 일부러 한옥으로 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 가서 묵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 관광 상품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갖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구청에서 상시 접수 받는다라고 했으니까요. 보니까 뭐 지붕 수리 같은 거 이런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큰 신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더 준비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한옥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옥을 매입하셔서 뭐 뭔가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지원 제도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뉴스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의원 입법 발의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할 것처럼, 그래서 2021년 초부터는 아마도 임대차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뭐 100만원에서 500만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100만원, 거짓 신고하면 500만원,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이렇게 발의가 될 거다. 뭐 실제 이제 만든 거는 국토교통부지만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런 조그만 소형 원룸들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고 의무 붙으면, 그러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만 생겨요.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있고, 만약에 중개업자에 껴있으면 중개업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건데,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중개업자 개입됐으면 중개업자가 신고하거나, 그렇게 해서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시점 자체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이게 되게 빡빡하다. 매매 거래에 비해서 임대 거래는 훨씬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임대 거래에 대해서 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에 대해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불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공동중개 하게 되면 이 공동중개에 개입한 중개업소 모두가 이제 다 신고하고 맞고 확인해서 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이 높아서 중개수수료가 큰 매매 같은 경우야 또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거래신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임대거래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 진짜 얼마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안 하면 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를 억지로 이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안 된다, 법안 철회 서명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적어도 신고 대행료 이런 게 좀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좀 억울한 목소리가 저는 납득이 갑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어제 서초구청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찬반 팽팽하다, 공공복리 위한 재산권 제한이다, 아니다, 이건 위헌적 행위다, 뭐 말이 많고, 당연히 필요로 하는 어떤 도입의 필요성 목소리를 내는 분,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특히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일부 로또 당첨자들에게, 정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당첨자들에게만 전가되는 그런 형태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의견들을 내세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의견이 이 내용도 있고 저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죠. 다 뭐 어떤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게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근데 이 기사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한 몇 가지 부분만 짚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뉴스를 꼽았습니다. 자, 일단 두성규 연구원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부적절하다.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통한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시 내부 규칙에 불과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에 너무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국회에서 한번 입법 관련해서 얘기 한 번 없이 그냥 시행령 바꿔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다 이렇게 큰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후진국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문단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조합원들 입장에서 나쁘기만 한 제도는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도가 실시되면 공공에서 토지비와 건축비를 들여다보고 규제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공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보면 토지비를 공시지가대로 하게끔 하라고 한다면서요. 합리적인 토지비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계산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삼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이 되받고 나서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대로 이렇게 하게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을 그냥 슥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버리면 따라야 하는 형태로 제도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7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 얘기 7월 초에 잠깐 하더니 갑자기 지금 8월 말 됐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예고가 돼버렸어요.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 나쁘기만 한 제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왜 안 나쁘기만 한 제도가 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규제인 거지. 우리가 평등, 형평성 얘기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제도예요. 예를 들자면 성동구하고 동대문구가 인근에 붙어 있잖아요. 성동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좀 불안하다.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를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해봤더니 평당 2,500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동대문에 재개발구역에서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허구 룰대로 해서 분양 보증하려고 봤더니 근래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700에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100% 룰 적용하면 2,700에 분양할 수가 있어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성동구가 훨씬 더 비싸고 당장 당첨만 되더라도 훨씬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고 부동산 담보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성동구 아파트인데 동대문구보다 분양가를 더 낮게 분양을 하게끔 규제가 되고 그렇게 분양하면서 발생되는 손해는 이 성동구의 조합원들이 나눠서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수립할 때 분양 신청 받을 때 누구는 1+1 받아줬고 누구는 1+1 안 받아줬고 같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거 안 받아준 자체가 굉장히 형평성에 위반하는 그런 분양 신청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전체가 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관리처분 인가 전체를 취소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이 분양가 상한제 누구는 어떤 이유로 적용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한 시행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진짜 형평성이 무너지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순히 시행령 바꾸고 기준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게끔 법률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그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까지도 이번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못 되게끔 적어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입법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화요일날 투미 김정영 소장님이랑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의 정비사업 투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유튜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티격태격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부동산 별별 수다는 원래 오늘 보통 이제 금요일 또는 토요일 이때 녹화를 하는데 이번 주에 네오비 그러니까 부동산 그 별별 수다 녹화하는 네오비가 이사를 해서 그리고 또 어제 막 비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번 주 별별 수다는 한 주 쉽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9월달에 새로운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